성공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죠. 이 선택과 준비의 치밀한 설계도 위에서 지어진다라고 합니다. XRP 100달러라는 숫자가 망상이 아니라는 거, 이 금리 인하라는 토양 위에서 결제 인프라랑 ETF라는 기둥을 세우고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지붕을 얹은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이런 구조가 완성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리플 XRP가 2026년에 100달러를 찍는다. 이 숫자만 딱 들어봤을 때 솔직히 조금 과한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흥미로운 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광풍 세력이 아니라는 거. 미국 월가의 일부 리서치, 거시경제 전망, 그리고 실제로 켜지고 있는 결제 인프라까지도 이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이 슬슬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영상에서는 간다 안 간다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2026년이라는 시간이 리플 XRP한테 이렇게까지 중요한 전환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구조가 켜져야지만 XRP 100달러라는 숫자가 말이 되기 시작을 할 건지, 그 성장 가속 요인을 한 개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장치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큰 그림이 머릿속에 남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규모 감세 지출 법안 효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고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세후 소득도 늘어나는 방향성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돈 쓰기 편한 세상을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입니다. 이 무역 쪽에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몇 년 동안 물가를 자극했던 미중 관세 전쟁이 정점을 지나면서 2026년에는 관세 부담이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 이 관세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줄어들면요, 기업의 원가 부담이 줄고 공급망 병목도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까지도 겹치게 된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세요, 고용 늘리세요, 이런 시그널을 여러 채널에 동시에 받는 셈이겠죠. 그리고 2026년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 금리가 내려가거나 적어도 더는 올라가지 않고 세금은 줄고 규제는 완화되고 이 무역의 마찰은 줄어드는 이런 방향인데요. 네 가지 스위치가 동시에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는 거고, 이걸 저는 정책 선물 세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 세트를 받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이미 미국 증시는 2025년 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요. 2026년에는 감세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이득과 밸류에이션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부 섹터에서는 과열 조정이 나오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전히 위험자산이 유리한 시장이다, 이런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자재도 마찬가지겠죠. 경기 회복으로서 산업 수요는 늘어나고 이 달러는 완만한 약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튈 수 있겠지만 기본 시나리오는 70에서 8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안정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도 일정 부분 매력을 유지하겠지만요,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성장자산 쪽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성장자산의 한 축으로 완전히 올라선 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몇몇 메이저 알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주변부 자산이 아니라요, 기관 포트폴리오 안에서 필수 옵션에 가깝게 취급이 되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더리움은 각종 디파이랑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의 허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리플 XRP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현재 XRP는 이 두 가지 자산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대체 투자 상품이 아니라 애초부터 국경을 넘는 결제 인프라의 브릿지 자산이라는 이런 포지션을 들고 출발을 했다는 거. 그리고 2024년 이후에 이 몇 년 사이에 그동안 공허한 슬로건처럼 들리던 이런 포지션이 실제 네트워크 위에서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결제 표준과의 정렬입니다. 이 전 세계 은행들이 쓰는 국제 메시지 표준이 ISO 20022로 넘어가게 되면서 결제망 전체가 데이터 중심, 실시간 결제 구조로 다시 짜이고 있다는 거. 이 리플의 인프라랑 리플 레저가 이 표준을 네이티브로 지원을 하면서요, 관련 워킹 그룹에 직접 참여하면서 연동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위프트 기반 은행망,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XRP 네트워크가 언젠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다리가 이미 깔려있는 상태라는 거. 언젠가 연결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요, 연결할 수도 있게 설계해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스테이블코인 RLUSD입니다. 리플이 직접 내놓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는요,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빠르게 몸짓을 키우면서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결제량 정산에 쓰이고 있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토큰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인데요. RLUSD는 이더리움에도 있지만요, 이 리플 레저 위에서도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로 리플 레저에서의 트랜잭션 볼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회사랑 은행,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RLUSD를 통해서 규제된 깨끗한 달러 토큰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RLUSD를 움직일 때마다 수수료로서 XRP가 쓰입니다. 일본의 기업이 미국 공급업체에 돈을 보낼 때요, 예전에는 JPY를 팔아서 XRP를 사고 또다시 XRP를 팔아서 USD로 바꿔야 됐었다면은 이제는 JPY, XRP, RLUSD 구조로서 한 방에 가는 그림이 나와버립니다. 그렇다면 받는 쪽은 바로 1대1 달러 토큰을 받으니까 회계 처리가 훨씬 더 단순해지고요. 이런 구조에서 XRP는 여전히 가운데 브릿지로 쓰이고 RLUSD는 양 끝단의 편의성을 책임지게 될 겁니다. 이 브릿지의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중간에 놓인 XRP의 기반 수요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축은 실물자산 토큰 RWA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채권, 부동산, 머니마켓 펀드 같은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리플 레저는 생각보다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속도랑 비용, 그리고 기능입니다.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이 3초에서 5초 안에 끝나고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여기에 토큰 발행, 화이트리스트, 덱스, AMM, 에스크로 같은 이런 기능들이 원장 차원에서 내장되어 있다는 거. 이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따로 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규제를 신경 써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부각을 받게 될 텐데요. 그래서 미 국채, 부동산 지분, 단기 어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하려는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RWA 토큰의 시가총액도 이 분기마다 몇 배씩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XRP의 역할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한 개는 이 모든 네트워크 활동의 수수료 통화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상품에서는 아예 기준통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펀드는 XRP로만 가입 가능 구조를 채택을 하면서 XRP를 온체인 금융상품의 입장권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축, 즉 결제 표준과의 정렬과 RLUSD와의 시너지, 그리고 RWA 토큰화 플랫폼으로서의 위치 자체가 이 모두 다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활동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이 됩니다. 이 XRP 100달러라는 숫자가 뜬금없는 꿈이 아니라요, 현실적인 논의가 되고자 한다면은 이런 가격을 떠받치는 온체인 경제 규모가 지금과는 또 다른 레벨로 커져야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축이 바로 그 온체인 경제를 키우는 성장 가속 장치들입니다. 여기에 네 번째 축, 즉 미국 월가의 태도 변화가 더해집니다. 과거에는 XRP가 규제 리스크 때문에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요, 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그 이후에 시카고 파생상품 시장에 XRP 선물과 옵션이 상장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 XRP 현물 ETF가 줄줄이 등장을 했습니다. 출시 이후에 불과 몇 주 만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ETF로 들어왔고요. 이를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XRP는 더 이상 비주류 코인이 아니라는 거. ETF랑 선물 옵션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유입 자금이 아닙니다. 먼저 유동성인데요. 이 스프레드가 더 좁아지면서 대량 매수 매도가 시장에 남기는 상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투자자 구성입니다. 이 단기 레버리지 개인이 아니라요, 연금, 기관, 패밀리 오피스 같은 이런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급락 구간에서도 공포성 투매보다는요, 이 리밸런싱이 작동을 한다는 거. 세 번째로 활용도입니다. 어떤 은행은 XRP를 장외 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받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떤 자산운용사는 신탁 계좌 간의 국제송금에 리플 레저를 시험 적용하고 있습니다. XRP를 그냥 들고 있는 토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쓰이는 이 담보 결제 자산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드리자면 2026년을 앞두고 XRP를 둘러싼 구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위에서는 거시경제의 바람이 불고 있고, 또 아래에서는 결제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RWA, ETF랑 파생상품, 은행 인프라 편입이라는 이 5개의 기계장치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계장치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돌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격 레벨 중에 하나가 XRP 100달러라는 숫자겠죠. 그렇다면 모든 게 잔밋빛 전망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구조가 좋아졌지만 시나리오는 여전히 갈립니다. 이제부터는 100달러를 가속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100달러를 지연시키거나 막는 시나리오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성장 가속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상반기 내내 거시 환경이 골디락스에 가깝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성장률은 2%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2% 안팎에서 관리가 됩니다. 연준은 금리를 몇 차례 더 내리거나 이 최소한 금리 인상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감세 효과가 기업 실적과 고용으로 이어지고요. 소비도 견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공격적인 배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 원자재, 그리고 암호화폐 순서로 돈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 이후의 상대 수익을 노리는 자금들이 XRP 같은 메이저 알트로 이동을 합니다. 또 동시에 RLUSD의 결제 볼륨이 계속 늘어나고요. 리플 레저 위에 RWA 시가총액이 분기마다 새로운 고점을 찍게 되는데, XRP 현물 ETF의 운용자산은 10억, 20억, 30억 달러를 순차적으로 넘겨가면서 은행과 기관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 파일럿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상용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XRP 가격은 단순하게 투자 심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 네트워크 경제 규모면은 시가총액이 이 레벨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 10달러, 50달러를 거쳐서 100달러라는 숫자가 논리적으로 가능해지는 구간이겠습니다. 물론 언제 어느 속도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하기 힘들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XRP 100달러라는 숫자가 더 이상 꿈의 숫자가 아니라 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도달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성장 지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세가 물가를 다시 자극을 한다거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서 유가가 급등해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연준 안에서는 매파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재인상 가능성이 언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레버리지 위에 서 있던 자산들, 즉 고위험 성장주랑 알트코인입니다. XRP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은 재정입니다. 이 감세랑 지출 확대의 후유증으로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국채금리가 불안정해지면은 전 세계 자금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TF를 통해서 들어왔던 일부 기관 자금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XRP 리플 비중을 줄일 수가 있겠죠. RWA 토큰화 프로젝트들도 규제 눈치를 보면서 속도를 늦출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100달러 논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타임라인이 밀리고 중간에 큰 조정과 피로감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간다 안 간다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숫자를 보고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할지 이런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RLUSD의 유통량과 리플 레저 결제 볼륨이 계속 늘어나는지, 리플 레저 위에 RWA 시가총액이 분기마다 성장하고 있는지, XRP 현물 ETF의 운용자산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이 은행과 기관의 파일럿이 실제로 상용화로 넘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인플레이션 궤적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골디락스에 가까운지 아니면 다시 긴축을 부르는 방향으로서 틀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2026년을 앞둔 현재 시점, 이 XRP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과거랑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여전히 100달러, 200달러 이야기하는 과열된 목소리도 있겠지만요, 그 옆에는 XRP 현물 ETF라거나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RWA 통계를 들고 와서 숫자로서 차분하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랑 탐욕이 동시에 존재하고 또 두 집단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장의 건강에 좋은 구조라는 거예요. 100달러라는 숫자를 바라보는 가장 성숙한 태도는요, 충분히 열려있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시되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조건들이 실제로 채워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숫자에 먼저 취하지 않고 구조를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맞고 시간이 충분히만 주어진다면은 가격은 언젠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100달러가 약속된 미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 개의 성장 가속 장치가 동시에 켜지면서 그 숫자를 현실의 테이블 위로 끌어들여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신 뒤에요, 이 각자의 시나리오랑 원칙에 맞게 충분하게 차분한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저는 앞으로도 이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 뒤에서 돌아가는 이 기계 장치들 계속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장을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시장이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답답하다는 건 모두가 느끼고 있고 조급함도 생기고 언제쯤 시원하게 올라줄까 기대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스위치 켜듯이 갑자기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시장은 늘 자기 흐름대로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그리고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확히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바로 상승장으로 변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뉴스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수익을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시는 게 하락장은 무너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수량을 늘리고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정직한 기회 구간이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낮은 가격에서는 두려움이 앞서서 손이 잘 가지 않고요. 반대로 이미 올라서 고점 근처에 있을 때는 지금 안 사면 더 갈 것 같다. 이런 조급함 때문에 추격 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하지만 같은 만 원을 쓰더라도 이 상승장에서 사는 만 원, 그리고 하락장에서 사는 만 원은 수량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락장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시기에도 나만의 원칙과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게 결국에 투자의 본질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시장을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나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의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요.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입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연날리기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이 연은요, 순풍이 아니라 오히려 역풍을 만났을 때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게 바로 연이죠. 윈스턴 처칠의 명언처럼 연준의 망설임과 유동성의 둔화라는 이런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세요. 이 거센 바람 속에서 단순한 거품들은 사라지겠지만 리플 XRP처럼 단단한 인프라, 그리고 실제 사용이라는 줄을 쥐고 있는 연은 더 높이 비상하게 될 겁니다. 역풍은 위기가 아니라 진짜랑 가짜를 가르는 심판의 바람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미국 연준 내부의 공기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 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 라우스 측에서는요, 이번 회의를 두고 현재 연준 안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연준의 의견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물가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용시장 붕괴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게 연준 안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고, 이 세 번째 금리 인하까지 왔는데도 그 간격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9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 정도인데요. 코로나 이후의 고점에 비하면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이겠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에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도 2%대 후반에서 좀처럼 2% 중반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거. 이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고용 쪽을 볼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아직까지 실업률이 4%대 중반이고 9월 달에도 신규 일자리가 10만 개 조금 넘게 늘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요. 파월 의장 본인이 최근에 지금 발표되는 고용 통계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남겼어요. 이 산출 방식 문제 때문에 한 달에 6만 명 정도를 더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로 맞다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2만 명 정도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준 안에서 과연 어떤 싸움이 벌어질까요? 한쪽에선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니, 그래도 물가가 아직까지 3%고 핵심 PCE도 2% 후반인데 지금 여기서 금리를 3번이나 내렸으면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내리면은 1970년대처럼 물가가 다시 고착될 수 있다는 거. 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이터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고용은 이미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긴축 기조를 너무 오래 끌면은 실업이 본격적으로 터진다. 그럼 일자리가 무너지면은 그 물가는 오히려 더 나중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목소리가 섞이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번 9대3 표결입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 통과된 금리 인하지만요, 그 안쪽을 보면은 3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또 그 중에 2명은 아예 금리 인하를 하지 말자였고요. 1명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더 크게 금리 인하를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 자체가 이 매파랑 비대위파가 동시에 불만족스러운 회의였어요. 연준 입장에서 이런 회의가 흔하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특별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여러 가지 리포트에서 쓰이는 말은요, 매파적 금리 인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금리를 내리기는 내렸는데 그와 동시에 여기서 더 내리기 싫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넣은 금리 인하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 2026년 미국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는 딱 한 번뿐입니다. 이 시장은 2번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연준의 공식 전망은 거기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쯤에서 JP모건의 반 미셸이 왜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림은 딱 두 가지였죠. 한 개는 금리 인하를 아예 멈춰버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는 했지만 이 점도표상으로 다시 또 올릴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하는 거. 그런데 현실은 인하는 했고 또 다시 올리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서 금리 인하가 막혔을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의미에서 최악은 피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장인데요. 이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이번 회의 이전에는 내년 1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70%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의가 끝난 직후에 그 확률이 78%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80에 육박한 숫자죠. 이 숫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다음 회의에서는 금리를 멈출 확률이 더 크다라고 시장이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게 아니라 어쩌면 거의 금리 인하의 끝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신호로 읽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1970년대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실업은 오르는데 물가까지 높은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때 연준은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금리를 내렸다가 또 물가가 튀면은 또 금리를 올리고 다시 경기 둔화를 걱정해서 또 내리는 이런 식의 스톱 앤 고 정책을 반복해 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연준은 결국 물가를 잡을 생각이 없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고 물가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 고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연준 내부에서는 너무 빨리 또 너무 많이 내리면 그때랑 비슷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반복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닉 티밀하우스가 말한 내부 분열에서는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숨어 있다는 거. 한쪽에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실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시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제 회의 직후에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가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갔고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한다. 이런 안도감이 주식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달러는 살짝 약세로서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다소 내려가는 모양새인데요. 표현만 봤을 때 완벽한 위험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또 다르게 움직였죠. 회의 발표 직후에는 9만 달러 초반에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고 아시아장 시작 즈음에는 9만 달러 아래로 밀리면서 이 주식 랠리랑은 다른 방향을 탔습니다. 이더리움과 XRP를 포함한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요. 하루 안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조정 쪽에 가까운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이 주식은 웃고 있는데 크립토는 표정을 굳힌 그림이겠죠. 이런 모순을 이해하시려면은 자산마다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주식은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내려가느냐 보다도요. 더 이상 더 올리진 않겠구나. 여기에 더 민감하다라는 거. 그래서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는 시그널에 먼저 환호를 하겠죠. 반면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금리의 절대 수준보다도 유동성이 추가로 얼마나 더 풀리느냐. 여기에 더 민감합니다. 이 금리 3번 이나의 QT 종료까지 겹친다? 그러면 이미 상당히 많은 선반영이 끝났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추가 인하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신호가 들어오면요. 더 마실 술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는 방향을 한쪽으로 강하게 베팅하기보다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롱과 숏 포지션을 섞어놓고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는 트레이딩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물량은 줄어들고 현물 ETF랑 장기 보유자 지갑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이 새로운 대세 상승이 당장 시작됐다기보다는요. 누가 다음 사이클의 리더가 될지를 고르는 준비 구간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XRP를 따로 떼어서 보겠습니다. 이 과거 소송 이야기는 오늘은 꺼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XRP가 서 있는 자리는 조금 다르다라는 건데요. 지난 1년 동안 XRP 가격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고 그 배경에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 토큰화, 그리고 ETF 상장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RLUSD는 출시 1년 만에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13억에 근접하면서 리플 레저랑 이더리움 위에서 결제량 유동성 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 규모도 1억 5천만 달러 수준까지 늘어났고요. 관련된 프로젝트는 40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리지 못하는 세상에서 실제 금융 인프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더 큰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처럼 제로금리랑 무제한 QE가 다시 오게 된다면은 그냥 아무 코인에 놔도 돈이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책금리가 3%대에서 멈춰있고 연준이 추가 완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는요. 이 실제 결제랑 토큰화,
ETF, 기관 채널을 통해서 유동성이 들어오는 자산이 구조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여기에 ISO 2002 전환이 겹치게 되는데요. 이 스위프트가 11월을 끝으로 기존 메시지 포맷을 접고요. ISO 2002 기반의 새로운 표준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2026년 초가 되면요. 이 전 세계 고액 결제의 90% 이상이 표준을 통해서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리플 레저랑 리플은 이 표준을 전제로 하고 있는 크로스보더 결제, 토큰화된 예금, CBDC 연계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이 최근에는 21 쉐어즈의 스팟 XRP ETF가 CBOE 상장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규제 틀 안에서 XRP에 접근할 수 있는 공식 채널도 열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XRP의 구조적인 자리를 만들어주는 요소들이겠죠. 연준은 이미 3번의 금리를 내렸고 QT도 멈췄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분명히 완화인데, 여기에 동시에 내부에서는 여기서 더 내리면은 1970년대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감, 그리고 더 내리지 않으면은 고용이 무너진다라는 공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9대 3이라는 이례적인 표결과 내년 1월에는 멈출 수도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하 자체가 방향으로만 보면 완하겠지만요, 메시지를 보면 이제 유동성 확장도 막바지에 와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라는 거. 이런 구조에서 비트코인과 XRP 투자자가 가지셔야 될 프레임은 이 금리 인하 횟수 세기가 아니라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어떤 디지털 인프라가 실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여부겠죠. 이걸 실전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의 전부 팔아버릴 구간도 아니고요. 인하 3번 취해가지고 전부 올인할 구간도 아닙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유동성 피크에 가까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크립토 비중은 개개인의 위험 선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연준이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간다는 가설보다는 3%대 금리에서 디지털 자산과 전통금융이 서서히 엮여가는 이런 가설을 기준으로 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 그리고 XRP 리플 같은 자산은 단기 가격보다는 RLUSD, RWA, ETF, ISO 2002 같은 이런 구조적인 요소가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 온체인 수요가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이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요, 긴축 사이클의 끝자락에 가까운 구간이다라는 거, 이런 구조적인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과 XRP를 보실 때도 이 큰 틀 안에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단기 뉴스 하나하나에 휘둘리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접근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원칙 매매의 습관은 시장이 아니라 내 심리를 다스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갖는 이유는 거창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나 자신의 감정이 더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이 있죠. 리플이 하락할 때는 이 가격만 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분명히 마음속 계획을 세웠다가도 막상 그 가격이 눈앞에 오면은 욕심이라는 감정이 스르르 올라오면서 매도를 미루게 되고, 또 반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이 지점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해놓고도 실제로는 더 올라갈까봐 두려워져서 오히려 높은 가격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심리 구간이 고점과 저점을 아주 정확하게 반대로 잡아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리가 계획을 이겨버렸기 때문인 거고, 결국에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싸우는 싸움인데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원칙 매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원칙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시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장의 흔들림보다 자신의 투자 심리가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손실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고래수급 변화랑 핵심 가격대를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 기준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평온한 바다에서는 절대로 유능한 선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죠. 지금 연준과 트럼프라는 거대한 두 발음이 충돌하면서 시장에 거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 리플 XRP는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다음 항해를 위해서 돛을 점검하는 유능한 선장이라는 사실, 이 눈앞의 파도에만 시선을 뺏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승부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부터예요. 누가 가장 튼튼한 돛, 인프라를 펼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인데요. 이 숫자만 보면 이제 진짜 긴축이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회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 연준은 금리를 내리면서도 여기서 더 내릴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 데이터가 더 나빠져야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9대3으로 찬반이 갈렸고요. 어떤 사람은 0.5%포인트 더 세게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손대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놓고 봤을 때 연준은 굉장히 신중한 완화 포인트, 즉 긴축을 조금 풀긴 하지만 아직은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있는 상태에 가깝겠죠. 그런데 바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더 컸을 수 있었다. 이 시장이 상승했을 때 우리는 그 상승을 지원해서 더 많이 올라가게 해야 된다라는, 해외 언론에서는요, 이번 0.25% 인하가 최소 2배 이상이었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조심조심 한 걸음씩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 트럼프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 두 걸음은 내딛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왜 하필 지금 이런 타이밍에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세게 꺼내고 있을까? 이 겉으로 단순해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더 올리고 싶어서 아닌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을 올리려고 하나? 물론 이런 것도 맞습니다. 이 트럼프는 요즘에 공개 석상에서 내가 돌아오니까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이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왔다라고 자주 자랑을 합니다. 이 증시가 올라야지 유권자들이 지갑을 보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느낀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는 조금 더 큰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먼저 연준의 고민입니다. 지금 미국은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 와 있죠. 경기는 둔화되고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시 관세를 올리거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서요,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꺼질까봐 걱정도 되지만 인플레가 다시 튈까봐 걱정되는, 이렇게 딱 가운데에 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내리기는 했는데 이제 많이 내렸다, 더 내릴지는 진짜 상황을 보고 생각하겠다, 이런 매파적인 단서를 달아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의 시간표를 봤을 때 내년 5월달이면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트럼프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뽑을게 될 다음 연준 의장은 취임하자마자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금리 인하를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시험 문제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FOMC가 열리고 연준은 0.25%포인트라는 적당한 선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보고 트럼프가 이거 너무 약한데? 최소 2배는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는 단기 시장용 멘트를 넘어서는 나는 더 큰 금리 인하, 유동성 완화를 원한다라는 중장기적인 장기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라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구조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암호화폐, 그리고 특히 리플의 XRP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먼저 거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75%포인트 구간이 됐는데요. 올해 들어가지고 세 번째 인하이기도 하고 지난 3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죠.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이제 고점은 지난 것 같다는 인식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도 조금씩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위험자산 파티 시작이냐,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지만요. 하지만 미국 연준은 동시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많아야지 한두 번이다, 그리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트플롯을 보면요, 내년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만 기대하는 위원이 많았고 아예 추가 인하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았다라는 거. 결국에 금리 인하다, 근데 진짜 많이 풀 생각은 아직 없다, 이런 식의 묘한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반응도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FOMC 직후에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그래도 금리 인하니까 나쁘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섹터별로 보면은 금리 민감주, 고성장주, 금융주가 엇갈리면서 빅스 지수 같은 변동성 지수는 크게 폭발하지도 않고 완전히 가라앉지도 않은 채로 약간 긴장된 평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볼까요? 비트코인은 FOMC 직후에 93,000달러를 잠깐 넘어가면서 역시 금리 인하다를 외쳤다가 파월의 신중한 발언 이후에 그 상승분 상당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하루 안에 위아래로 크게 휘청거렸다는 거고, 이거는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니 금리 인하라서 좋긴 한데 이거 연준이 생각보다 덜 풀 거라니까 당장 미친듯이 레버리지 키우기는 무섭다라는 거. 리플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은 어떤가요? 최근 며칠 동안 XRP는 2달러 초반, 대략 2.0에서 2.1달러 구간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깨려고 눌리고 또 위로는 올리려는 힘이 막강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만큼 시원하게 뻗지 못하고요. 조정 하락세가 나올 때는 비트코인보다 더 세게 얻어맞는 이런 패턴도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금리도 내리고 XRP 리플도 주변 재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시원하게 안 가고 계속 질질 끄는 거냐?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요, XRP를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 보셔야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제 달러 현금의 매력도가 예전보다 줄어들겠죠. 예금만 들고 있어도
금리보다도 이자가 높던 시대에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시대로 다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동성들은 가장 먼저 미국 대형주 비트코인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ETF가 있고 깊은 유동성이 있고요. 또 규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서야 스테이블코인, RWA, 결제 인프라,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이런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리플 XRP는 이런 두 번째 물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RLUSD로 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되면서 ETF로 기관자금과 연결되고 RWA랑 은행 인프라로 전통금융과 연결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XRP 가격이 당장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벤트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수록 다음 사이클의 유동성이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흘러갈지를 미리 점검하셔야 되는 타이밍에 더 가깝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에 더 많이 내려서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우리한테 과연 어떤 기준을 주는가? 이 말은 사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겠죠. 나는 증시랑 자산 가격을 더 세게 밀어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연준이 안 하면 차기 연준 의장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 이 연준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직 조심스럽다. 금리를 막 내릴 준비는 안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앞으로 어떻게 좁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자산 가격의 진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급락도 하고 물론 또 급등도 나올 겁니다. 만약에 고용이 나빠지고 인플레가 크게 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연준 내부의 비둘기파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더 큰 금리 인하, 더 빠른 인하까지도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위험자산, 특히 ETF랑 스테이블코인, 파이프라인을 가진 자산들 중장기적으로 다시 강력한 상승 랠리를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또 반대로 인플레가 다시 튀거나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제재 정책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진다면은 연준은 이제는 금리를 못 내린다라는 이런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랑 연준의 갈등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고, 이런 갈등이 커질수록 단기 변동성은 채권, 달러, 주식, 암호화폐 이 전체를 더 자주 흔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져갈 결론은 명확하겠죠. 먼저 금리 인하가 무조건 상승장이라는 이 단순 공식은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인하의 속도랑 폭,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정치랑 연준의 갈등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리플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고위험 성장주랑 새로운 금융 인프라라는 이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FOMC에서는 성장주 얼굴은 당장 큰 환호를 못하지만 인프라 얼굴은 조용히 다음 사이클의 유동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몰빵과 단기 방향 맞추기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시고 시간을 분할할 수 있는 투자겠죠. 결국에 이번 트럼프의 금리를 더 내려서 된다. 이 한마디가 위험한 이유는 이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연준을 더 완화적으로 만들고 또 자산시장을 더 강하게 자극하겠다라는 정치적 구조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언과 연준의 신중한 태도 사이의 간격들, 그리고 그 사이에 움직이는 금리, 달러,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XRP의 흐름까지도 이걸 이해하신 분들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살아남으시는 거고, 그냥 금리 인하했는데도 지금 시장 하락하고 있네, 떨어지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 틈에서 계속 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게임이라는 거, 그리고 그 구조의 한가운데에 금리랑 달러, 리플 XRP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이 순환하는 구조라면요, 결국에 중요한 건 그런 순환 속에서 내가 어느 구간을 내 구간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늘 하락하고 또 보합권, 또 반등장, 또다시 상승장, 이렇게 또다시 하락하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자연스러운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순환 안에서 내가 어떤 구간을 좋아하고 또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나만의 구역을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시죠. 올라가는 구간이 눈에 잘 보이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때서야 매수를 하시고요. 정작 시장이 불안하고 바닥권에 있는 시기에서는 공포가 앞서서 매도를 하게 되고 결국에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이 최악의 루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요, 되짚어보는 과정이라는 거. 나는 지금까지 어떤 구간에서 사고 팔았는지, 고점 근처에서 따라 붙었던 건 아닌지, 바닥 구간에서는 불안해서 던졌던 건 아닌지, 이런 패턴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지 앞으로의 대응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계속 순환하는데 내가 같은 방식으로만 대응을 하면요, 결과도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거. 이제는 그런 순환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으셔야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시장이 아니라 이 순환 속에서 자신만의 매수 매도 영역을 제대로 만들어갈 줄 아는 투자자입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에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나 리플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다라고 하죠. 미국 연준이 이번에 단기 국채 매입이라는 이 작은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에요. 굳게 닫혀 있었던 유동성 댐을 무너뜨리면서 거대한 자금의 홍수를 일으킬 본격적인 시작점이라는 거. 이제 곧 쏟아져 나올 이 유동성의 홍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이 조용합니다. 연준이 분명히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주식시장이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 찾아보기 힘들고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모든 코인들이 다 지지부진합니다. 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금융 파이프라인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 눈에 띄는 뉴스만 보면은 금리 인하는 호재다, 시장을 환호할 거다, 이런 공식이 그냥 단순하게 떠오르겠지만 이 지금 시장의 속사정은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에 단기 유동성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돌아야 될 가장 짧은 파이프가 어딘가 막혀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금융 시스템에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하루 단위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 단기 자금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반드시 원활해야지 전체 금융 파이프에 압력이 걸리지가 않는데 최근 며칠 동안 이런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떤 소리냐? 이 돈이 좀 말라간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레포 금리, 이 국채를 담보로 아주 짧게 돈 빌리는 금리가 있습니다. 이 금리가 요즘에 연준 정책 금리의 최상단을 뚫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SOFR 금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행 간의 단기 대출 금리인데 이것도 평소보다 현재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행들이 자기 금고에 예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굳이 비싼 금리를 주면서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돈은 집에 있는데 급하니까 급전 써주는 사채까지 쓰는 모양새랄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행 금고에 있는 돈, 즉 연준 예치금이 맘대로 꺼내쓰기 어려운 돈이 되어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도 있고요. 또 그 돈을 함부로 뺐었다가는 자기 유동성 커버리지가 떨어질까봐 조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현금을 융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딸리고 결과적으로 단기 금리가 위로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이상징후를 미국 연준이 놓칠 리가 없겠죠. 이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텐데 아마도 이거 두고 봤다가 큰일 나겠는데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불과 4년 전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연준이 계속 긴축하다가 갑작스럽게 단기 파이프가 막혀서 레포 금리가 폭등을 했었고 결국에 연준이 부랴부랴 개입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요. 다들 이게 뭐냐고, 이 미니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준은 오히려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렇다면 이 시장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밥을 좀 주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처방전이 바로 12월 12일부터 단기 국채를 사들이겠다라는 발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이 미국 연준이 단기 국채, 그러니까 만기가 아주 짧은 국채를 사면요, 연준은 그 대가로 현금을 시장에 풀어줍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그 국채를 들고 있던 은행이라거나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은행 계정에 남게 되다 보니까 은행들 손에 쓸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마르니까 시원한 물 조금 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연준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물을 12월에만 일단 집중적으로 부으면서 그 이후에는 상황 보면서 조절하겠다. 상당히 이례적인 멘트입니다. 평소 같았으면요, 앞으로 몇 달간 매달 몇억 달러씩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한동안 유동성 공급 기조로 전환합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였을 텐데 정확하게 딱 선을 그었다라는 거. 12월 한 달 만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12월 한 달일까요? 여기서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계절적인 패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매년 12월이 되면 은행들이 이상하게 바빠지죠. 이유가 뭐냐?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기업들도 결산하고 배당 주고 세금 준비도 슬슬 해야 되고 돈이 나갈 구석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글로벌 은행들은 매년 12월 말에 자산과 부채를 조정해서 예쁘게 재무제표를 꾸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항상 단기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확 늘어납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반복된 현상이에요. 이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에 특히 돈이 없어서 서로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 실제로 미국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11월 말부터 연말 유동성 수급 주의라는, 미국 연준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이 그런 시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딱 12월 한 달 동안
단기 자금 시장 버팀목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남긴 겁니다. 이걸 듣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양적 완화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겉모습만 보면 연준이 다시 국채를 사들이고 돈을 푸는 거다 보니까 근데 파월 의장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조치고 통화정책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남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시장에 돈을 넣어주는 건 어디까지나 금리 정책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인 거고 우리가 무슨 경제 살리겠다고 풀어제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를 두고 이 비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은 매파라고 해요. 금리는 내렸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경기 부양하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이런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요. 조용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연준이 금리 내렸다, 돈 풀기 시작했다, 이랬으면 나스닥 3%, 비트코인 10% 이렇게 뛰고 그랬겠죠. 근데 이번에 S&P 500 지수가 1% 안팎 오르는 정도, 비트코인도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즉 통제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딱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연준이 급한 불 끄려고 물 부어주는구나. 그러면 이게 신나서 파티를 벌일 일이냐? 절대 아니다. 아직까지 속단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SOFR 스프레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은 SOFR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 단기 자금 거래 금리예요. 해당 SOFR과 연준 기준금리 그리고 다른 지표들 사이에 금리차, 이 스프레드가 있는데요. 지금 그 스프레드가 보여주는 그림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보통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SOFR도 같이 내려가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신나가지고 이제 완화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이 축제 분위기에서 지금 SOFR 움직임이 뭐냐? 금리는 내려갔는데 SOFR은 높게 유지가 되는, 즉 유동성이 아직도 빡빡해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참가자들이 이 금리 인하가 할 수 없이 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않고 애초에 처음부터 조심 모드였었던 거예요. 미국 연준이 도와주고 있지만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이미 월가에서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판을 읽어보셔야겠죠. 연준이 일단 등 떠밀려서 금리도 내리고 긴급 유동성도 공급하는 이런 흐름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이 거시경제의 판도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 생각을 해봅시다. 크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먼저 가능성입니다. 이 연준의 응급조치가 잘 먹혀 들어가서 시스템이 안정을 찾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한 달쯤 지나가지고 연준이 다행히도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이제 단기채 매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이 금리는 일단 내린 3.5% 수준에서 당분간 동결을 하면서 내년 경제 지표를 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죠. 한마디로 응급처치는 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보자 이런 모드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이 경기 침체가 없이 물가도 서서히 내려가주는 연착륙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 이 미국 증시가 아마도 꾸준하게 강세를 보일 테고 채권 시장도 평온할 겁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위험자산 시장도 대세 상승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바닥은 다졌네. 이러면서 서서히 매수세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바라는 해피엔딩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미국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막힘이 다시 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를테면 연말에 아슬아슬 막아놨던 댐에서 또다시 물이 새는 거. 그러면 여기도 구멍이고 저기도 구멍이고 이러면 연준도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이 금리는 이미 내려줬는데 이거 효과가 없네? 이렇게 인식되면은 내년 초에 이거 또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물가가 아직 높다 보니까 어쩔 수도 없는 이도 저도 안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은 상반기 중에 연준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물가 좀 포기하고 계속 유동성 공급에 올인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유동성은 좀 희생된다라고 할지라도 물가 잡기에 집중을 하거나 이 어느 쪽도 사실 피하고 싶은 선택지인데요. 현실적으로 연준이 금융위기만큼은 막으려고 들 테니까요. A안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이 상반기 내내 연달아서 금리 인하하고 단기채 매입뿐만 아니라 중장기채 매입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놀라서 출렁일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한번 출렁이고 하지만 곧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살만하다라면서 또 반등하고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연준의 유동성 대폭발 덕분에 자산 가격이 훅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경제 자체는 안 좋을 공산이 크지만요. 이런 두 가지 큰 길 사이에서 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연준은 가능하면 첫 번째 길, 연착륙을 가고 싶어 할 테고 시장은 두 번째 길, 이 경기가 나쁜데 돈만 풀리는 이런 상황은 애써 상상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어찌됐든 지간 현재 시점에서 분명한 거는 연준이 방향타를 틀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이고 또 긴축 모드에서 이제는 유동성 관리 모드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랑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는 전통 시장만큼이나 크립토 시장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2022년에서 2023년 강력한 긴축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 거 없이 가격이 많이 눌렸었죠. 반면에 2020년에서 2021년 완화기에서는 엄청난 불장이 펼쳐졌었고요. 이쯤 되니까 우리도 감이 옵니다. 이 결국에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의 산소구나. 그동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인플레이션 해지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흐름은 솔직히 연준 돈줄과 괴를 같이 했다라는 거. 자산 가격이라는 게 다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요. 이제는 크립토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연준 측에서 우리가 다시 돈 좀 풀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살짝 보이자마자 크립토 시장도 미묘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FOMC 발표 직후에 5% 가까이 상승했다가 9만 달러를 넘보기도 했었는데요. 또 금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이 100% 신뢰하지는 않은 겁니다. 연준이 이거 진짜 돈 푸는 모드 가는 거냐? 아니면 약간의 응급조치만 하고 만 거냐? 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출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라는 거.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9만 달러 압박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른 수준인 건 맞아요. 직전 상승 랠리랑 비교하면은 단순하게 숨고르기 하는 느낌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지금이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더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지 여기에 대한 정답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요. 이번 연준의 유동성 조치가 비트코인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은 곧 산소라서 그렇습니다. 이 당장은 연준이 푼 400억 달러 중에 한 푼도 크립토에 안 들어올 겁니다. 전부 다 은행 측에 내에서 돌고 연말 결산 자금으로 쓰이고 말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전반의 유동성 긴장도가 풀리고 금리까지도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분명하게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돌아오는 이런 순환이 오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순서에서 요즘은 비트코인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주보다 먼저 치고 나갈 때도 있었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랑 월가 금융사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요. 우리 슬슬 비트코인 ETF 내놓는다. 뭐 이런 식일 텐데 연준이 긴급 진화에 성공해서 시장이 평온해지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ETF 승인이랑 거대 자금 유입이 겹치는 빅 이벤트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요. 오늘 이 순간 조용했었던 비트코인 시장이 나중에는 폭풍처럼 요동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뻔한 비트코인 만세론을 펼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몇 년간 배웠었죠. 아무리 장기적으로 좋다 해도 막상 폭락장이 오면 비트코인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은 장기적으로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야지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2020년 3월달에 팬데믹 초기에 연준이 돈 풀기 직전에 비트코인 5,000달러까지 폭락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현금 확보하느라고 비트코인까지 팔았던 건데 그리고 연준이 왕창 돈 풀고 나서야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올라서 6만 달러, 7만 달러까지 갔던 역사. 이번에도 완전히 같진 않지만요. 이 비슷한 리듬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일단 극단적인 공포도 또 극단적인 탐욕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걸 봐도 중립에 가까워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도망가는 단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빚내서 코인 사는 단계도 아닙니다. 상당수가 그냥 눈치만 보고 대기 중이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이 시장에 공포가 만연할 때 오히려 담대함이 필요할 거고 탐욕이 넘칠 때 경계가 필요한 것처럼 이 지금같이 애매할 때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준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호재로 보는지 아니면은 불안 신호로 보는지 혹은 아직까지 판단이 잘 안 서서 관망 중에 있는지 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몇 개 그려보시면서 여기에 맞는 행동 원칙을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큰 문제 없이 넘어가면은 내년 1월 달에 비트코인 비중 늘리자라거나 만약에 급락이 온다면 비트코인 8만 달러, 7만 달러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대기한다거나 또 반대로 만약에 지금부터 올라서 10만 달러 돌파하면은 일부 익절하거나 이 본인만의 계획을 세워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시장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이 가능한 거고, 현재 분위기는 어찌 보면 큰 장을 앞둔 정적일 수 있습니다. 연준의 유동성 지원이 약발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진짜 불꽃놀이가 시작될지 몰라요. 반대로 일이 틀어지면 한 차례 진통이 있겠죠. 어느 쪽이든 변화의 방향성은 잡혀 있다라는 거. 유동성 경득이 풀리거나 아니면 큰일 나서 더 풀던가, 이 두 방향성 모두 결국 시중 돈의 흐름이 늘어나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는 공포에 팔고 떠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남아가지고 그 유동성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될 겁니다. FOMC가 끝났는데도 시장이 환호하지 않는 이유, 그 속에 단기 유동성 파이프라인 막힘이라거나 이 보이지 않는 위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연준은 이런 것들 감지하면서 빠르게 12월 한 달 이 단기 채권 매입이라는 긴급 처방으로 막힌 관을 뚫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시장은 환호보다는 침착하게 그 의도를 받아들였고 이제 그 다음 국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도 이런 큰 파도 속에서 조용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연준의 결정 하나하나에 세계 금융시장의 물줄기가 바뀌고요. 그 물줄기가 다시 비트코인의 강을 적시게 되겠죠. 지금은 겉으로 고요해 보여도 그 수면 아래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커다란 유동성 드라마의 서막일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 힌트는 벌써 나와 있었던 거죠. FOMC가 끝났는데도 시장이 환하지 않는 이유,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단기 유동성 파이프의 막힘과 뚫림 과정들, 거기에 이 모든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시장이 순환하는 구조라면은 결국에 중요한 건 그 순환 속에서 내가 어느 구간을 내 구간으로 만들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늘 하락, 보합, 반등, 상승, 또 다시 하락하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자연스러운 패턴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순환 안에서 내가 어떤 구간을 좋아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나만의 구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시는데요. 올라가는 구간이 눈에 잘 보이고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때서야 매수를 하고, 정작 시장이 불안하고 바닥권에 서 있는 시기에서는 이 공포가 앞서서 매도를 하게 되고, 결국에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이 최악의 루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되짚어보는 과정이겠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구간에서 사고 팔았는지, 고점 근처에서 따라 붙었던 건 아닌지, 바닥 구간에서는 불안해서 던졌던 건 아닌지, 이런 패턴을 솔직하게 인정해야지 앞으로의 대응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계속 순환하는데 내가 같은 방식으로만 대응하면은 결과도 계속 똑같이 나오겠죠. 이제는 이런 순환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 살아남는 건 시장이 아니라 순환 속에서 자신만의 매수 매도 영역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투자자입니다. 코인 시장이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요, 이런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 되는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들어오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라는 고사성어 수도 거성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현재 미국 연준이 다시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물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 물길을 위에 띄울 수 있는 배인 거고, 규제랑 기술이라는 자체를 올린 XRP가요, 이 거대한 물결을 타고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나아갈 준비가 된 배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금 전 미국 연준의장 파월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숨은 의미까지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측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모두들 예상하던 결정이었죠. 근데 정작 시장에서는 이 뻔한 결과에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여기저기서 연준이 드디어 움직였다, 이런 반응이 나왔죠.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린 건데, 여기서 주식시장은 마치 축제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연준이 살짝 특이한 카드까지도 꺼냈는데 금리만 내린 게 아니라 돈을 시중에 풀기 시작한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공급을 재개했다.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그 숨은 설계를 풀어드려 볼 예정이고요. 이 거대한 물줄기가 암호화폐 시장, 특히 리플 XRP한테는 어떤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줄지 끝까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연방공개위원회 FOMC 정례 회의 결과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범위로 내려왔는데요. 이 시장 전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미 다들 예견했던 터라 이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그 의미만큼은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 왜냐면 작년 내내 꼼짝 않던 연준이 올해 9월달 그리고 10월에 이어서 12월까지도 석 달 새 3번 정도의 연속 금리를 낮췄기 때문인데요. 연준이 이렇게 연속 인하를 한 거는 오랜만입니다. 2022년 초부터 시작한 가파른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23년 정점에 이르고 2024년 내내 유지가 되다가 2025년 하반기 이때 와서야 방향성이 꺾인 겁니다. 이렇게 약 3년에 걸친 긴축 시대가 사이클의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FOMC에서 흥미로운 단서가 몇 개 더 나왔다라는 거. 먼저 연준 위원들의 속내를 볼 수 있는 점도표를 살펴보니까요. 이 2026년부터는 금리를 딱 한 번 더 0.25%포인트 내리는 것이 중간값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도 한 번 더 인하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장기 중립금리 3% 정도 선에서 안정을 가져가겠다. 요약드리자면요. 우리가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니 금리 이제 겨우 3번 내린 건데 이거를 딱 한 번 더 내리고 끝이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극한의 긴축을 했으니까 이제 팍팍 풀어줄 법도 한데 연준은 브레이크를 밟겠다라는 눈치니까요. 하지만 연준이 이렇게 신중 모드를 보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눈높이를 확실히 낮춰두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 3% 안팎까지 내려왔지만요. 아직 2%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준이 우리 성과 좀 보세요. 물가 잡혀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으로는 그래도 이게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과도한 희망은 갖지 마라.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다는 거. 일종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 연출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결정 직후에 나온 표결 내용을 보면은 더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려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 2019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반대표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구성이 또 독특합니다. 또 2명은 금리 인하에 반대, 그리고 동결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또 1명은 0.25% 내린 걸로는 부족하다. 한 번에 0.5%포인트 대폭 인하하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엇갈린 의견들이었다는 거. 이런 얘기인즉슨 현재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 경제 해석 자체가 제각각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괜찮으니까 너무 빨리 안 내려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 큰일 났다. 확 눌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만큼 현재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라는 증거겠죠. 이 파월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약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반대도 많네요.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파월 의장은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모두 물가가 높다라는 점과 고용이 약하다는 점은 인식이 같다라면서 이 단지 위험을 어떻게 저울질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실제로 파월 의장의 말대로 지금 상황은 물가는 여전히 목표보다 높고요. 경기는 서서히 식어가는 중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화라는 이런 갈등을 빚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준 위원들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회견에서 파월은 상당히 직설적인 발언들을 남겼습니다.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는다라면서 딱 잘라 말을 했다라는 거.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금리 인상 카드는 끝났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파월이 갑자기 또 관세 이야기를 꺼냈어요. 관세만 처리하면 인플레이션 2%에 맞출 수 있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 때 부과된 높은 관세 때문에 발생한 수입 물가 상승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통화 정책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고 이런 이유에서인지 파월은요. 현재 데이터들은 우리의 전망이 대체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언급을 남겼고 이 경기나 물가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갈 것 같다. 이 특별히 정책을 다시 바꿀 변수가 아직까지 눈에 안 띈다. 이런 뜻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 결국에 파월 의장은요. 금리 수준도 이제 경제를 짓누를 정도에서 벗어나서 거의 중립 수준에 왔다라고 평가하면서 당분간은 기다려보기에 좋은 위치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요약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금리 많이 내려서 자극할 생각도 다시 올릴 생각도 없다. 일단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이 파월은 현재 연준이 처한 상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실업률이 4% 중반대로 올라갔는데 자칫 여기서 더 쪼이면은 본격적인 실업 대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 반대로 또 너무 확 풀어버리면요. 지난 2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잡아왔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기준으로 노골적으로 연준의 금리를 더 팍팍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넣는 입장이죠. 이런 것들이 파월 입장에서는 과잉 완화도, 과잉 긴축도 피해야 되는 줄타기를 하는 셈이라는 거. 그래서 관세만 없으면 2% 된다라는 말을 일부러 함으로써 슬쩍 공을 넘기기로 한 겁니다. 물가 좀 더 잡으려면 통화 정책보다 정부 정책이 할 일이 남았다라는 메시지니까요. 여기까지 보면 미국 연준이 일단 한 발 빼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숨은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연준이 슬그머니 돈 풀기 모드로 들어섰다. 연준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양적 완화 시작이라는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점도표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과도한 완화를 경계한다라는 제스처를 취했죠. 하지만 여기서 행동은 정직합니다. 이 발표문 한 구석에 조용히 담긴 조치들, 단기 국채 매입 전개라거나 사실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연준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쭉 국채를 팔아치우는, 즉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정책 QT를 진행을 해왔거든요. 이 시중에 풀렸던 돈을 빨아들이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멈추고 다시 사들이겠다라는 거고, 연준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조정이다, 유동성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겠죠. 최근에 미국 국채 시장, 특히 단기물 쪽에서 유동성 경색 우려가 조금 있었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단기 국채가 쏟아졌고, 은행 시스템의 남은 여유자금, 이 준비금들이 줄어들면서 레포 금리라거나 단기 금리가 불안정한 조짐을 보였습니다. 연준이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은 통화 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필요한 만큼만 단기물 매입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마치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연준이 이건 QE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늘리게 됩니다. 400억 달러, 규모만 보면은 과거의 수천억 달러 대규모 QE랑은 비교도 안 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긴축에서 중립을 지나서 이 금리 완화 쪽으로 방향타를 돌렸다. 이 신호 그 자체겠습니다. 이 시장은 이런 변화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앞으로 연준이 완전히 마음먹고 자산 매입에 나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필요하면 돈 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연말에서 연초까지 은행들의 유동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라서 이 연준의 이런 조치는 적절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금리 조금 내린 정도가 아니라 연준이 다시 우리 편이 됐다 이런 안도감을 갖게 되겠죠. 실제로 이번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까지 모두 다 일제히 반응을 했었죠. 심지어 금 가격도 뛰었어요. 이 금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또는 달러 약세 시 선호 자산으로 꼽히는데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에 금이 반응을 한 겁니다. 이 달러 인덱스도 발표 이후에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연준이 표면적으로 조심스러운 척 했었지만 시장의 해안은 그 이면을 읽어낸 겁니다. 연준이 기여를 바꿨구나 이러면서 이제 투자들의 시선은 앞으로 몇 달간 펼쳐질 상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말로는 더 이상 큰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든 대응을 할 거고,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나뉠 겁니다. 한 개는 정말로 경기가 연착륙해서 연준이 약속 지키면서 찔끔찔끔 금리 인하하고 멈추는 시나리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경기 흐름이 예상과 달라져서 연준이 말을 바꾸는 시나리오겠죠. 사실 시장 역사상 연준이 한 해에 딱 한 번만 금리 내리고 마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연달아 내렸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연준이 점도표 따위 수정하면서 더 내릴 것이다 이러면서 벌써부터 베팅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시장 장기물 금리에 그런 기대가 담길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반면에 연착륙 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은 그래봤자 내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고 끝인데 그 이후에 오히려 2027년, 2028년대는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결정적인 변수는 경제 지표입니다. 특히 고용과 물가겠죠. 앞으로 발표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추세, 여기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도 미세적인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시 이야기랑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 지어볼 차례입니다. 이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라는 뉴스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궁금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연준의 유턴, 이 완화 전환 자체가 암호자산 시장의 큰 분기점이 되어 왔습니다.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0년까지 큰 불장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저금리랑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반대로 2018년이나 2022년 이 냉각장에서는 연준의 긴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연준의 정책 변화 조짐에 반응해서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들어가지고 조용히 상승세를 타더니 최근에 비트코인 한 개에 10만 달러 넘는 수준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이더리움도 1년 전 바닥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올랐고요. 물론 이런 배경에는 블랙록을 포함한 전통 금융사의 비트코인 ETF 승인 움직임까지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연준이 돈줄을 죄던 것을 멈추고 다시 푸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유동성 환경 변화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연준의 완화 사이클 초입에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오랜 조정을 마치고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그 경로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연준 바람대로 경기 연착륙에 성공해서 천천히 금리를 내리고 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준다면은 이것만큼 또 크립토에 좋은 환경도 없습니다. 실물 경제도 받쳐주고 금리는 낮아지고 유동성은 풍부해지는 이런 삼박자가 맞겠죠. 이런 경우에 비트나 이더리움은 점진적이겠지만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기관 자금이 ETF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판 자체가 이전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또 반대로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초기에는 암호화폐도 리스크 자산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었죠. 경제 충격으로 주가가 폭락하면 비트코인도 한꺼번에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체를 치료하기 위한 연준의 과감한 돈풀기가 전개화되면요, 오히려 그때부터 엄청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에 크립토 업계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끝났다. 그럼 앞으로 파월이 찍어내는 돈의 일부는 결국에 크립토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죠. 리플의 은행 라이선스 추진은 정말 게임 체인저급 뉴스입니다. 아직까지 승인이 완료된 건 아니겠지만 만약 미국에서 리플이 은행이 된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리플이 은행이면은 연준의 계좌도 들 수 있고요. 다른 상업은행들과 똑같이 결제망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들과 달리 리플 은행은 XRP라는 자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이 둘을 접목을 시키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은행이 미국 달러 예금을 받아두면 그걸 바탕으로 RLUSD를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플 은행은 해외 파트너 은행이라거나 핀테크 회사들과 리플 레저로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RLUSD를 보내고 받거나 XRP로 교환하는 이런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리플렛을 통해서 여러 국가의 송금업체들이 XRP로 중개 환전을 하고 있지만요. 은행 자체가 그 역할을 하면 스케일이 비교가 안 되게 커지겠죠. 이 전 세계 송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은행 간의 거래를 리플 네트워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 때 XRP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속에 녹아들어가지고 핵심 부품으로 작동하게 되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국제 표준 정비도 한몫을 합니다. ISO 2002라는 어려운 용어를 꺼냈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은행들의 언어가 표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은행 외에 다른 결제망 사업자들도 그 언어만 통하면 쉽게 연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리플이 일찍부터 ISO 2002 멤버로 참여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이 표준에 맞춰왔습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준비를 마친 셈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제도적, 상업적 마지막 퍼즐인데요. 그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 연준이 완화로서 돌아선 시대에 은행들은 새로운 먹거리랑 원가 절감 솔루션을 찾고 있고요. 규제 당국은 무작정 가상자산을 막기보다는 편입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리플이 은행이 되려는 시도에 대해서 미국 규제기관이 호의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분위기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승인된다면요, XRP는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불법인지 애매한 코인 꼬리표를 완전히 떼고 이 합법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예전에는 XRP 가격이 오르내리는 게 주로 소속 뉴스나 리플사의 이벤트 때문이었죠. 이제는 거시경제 흐름, 금융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면 XRP에도 간접적으로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매수세가 붙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 수혜가 올 수가 있다는 거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국제결제나 무역도 활발해지고 각 나라 간의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기업들은 환 리스크라거나 송금 지연을 더 싫어하게 되고 더 빠르고 안정적인 결제망을 원하게 됩니다. XRP가 만약에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면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제 사용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 이미 리플 레저상의 거래량의 상당 부분은 리플의 ODL 솔루션을 통한 국제 송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완화 기조 속에서 리플의 ODL 파트너십은 더욱 확대가 가능할 거고 XRP 리플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에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랑 유동성 재공급 선언은 단순한 한시적 뉴스가 아닙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금융시장 구조 변화의 신호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겠지만요, 기민하게 대응한다면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리플 XRP처럼 기존 금융과의 연결고리가 깊은 자산은 특히나 더 그렇다라는 거고, 겉보기에 연준 금리 인하 한 줄짜리 뉴스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보신 것처럼 그 뒤에는 경제 구조, 권력 이동, 기술 진화가 맞물린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남들은 금리 내렸다는 헤드라인만 보고 환호하거나 혹은 지나칠 때 우리는 왜 내렸나? 그 뒤에 뭐가 바뀌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다음 흐름을 탈 수가 있다는 거. 지금 같은 전환기에는 원칙이 있는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연준이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인하는 것도 경솔하고요. 그렇다고 겁먹고 시장을 떠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공포랑 탐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 그리고 그런 구조를 이해한 토대 위에서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생존과 성공의 키워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영상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큰 흐름들 잡으셨길 바라고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보다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국에 불장이 왔을 때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시장이 잠시 흔들릴 때마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앞으로 1년 동안 정도는 답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시는데, 사실 시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늘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수익 구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 이 불장은 미리 이제부터 오릅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길게 몇 달씩 천천히 열어주는 것도 아니라서 이 대부분은 살까 말까 망설이시고 이미 오른 것 같은데 고민하는 그 찰나에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버리고 결국에 손을 뻗었을 때는 고점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피하려고만 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의 훈련 구간,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때 만들어 놓은 기준과 원칙,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이 나중에 큰 흐름이 왔을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이 결국에 시장이 쉬운 구간에서가 아니라 남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이런 시기에 얼마나 침착하게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나만의 방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바로 같은 불장을 맞이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좋은 시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시장을 견디면서 준비한 사람이겠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이런 흐름들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방향성이고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이런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